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시집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사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목 빠지도록 나물에 부침에 뭐 이것저것 다 해도 결국은 잘했다는 소리 한 번은 못 듣고, 시어머니가 뭐 짜다, 이건 왜 이렇게 싱겁냐 잔소리만 늘어놓으시고, 뭐 누구 하나 애쓴다 따독거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실수라고 할까봐 이렇게 다른 일 하면서도 늘 시선은 며느리 쪽을 향해 오잖아요. 시어머니들은 원래 그래요. 이게 사람이 누가 자꾸 일하는 거 쳐다보면은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양반이에요. 저 아는 형님은 맏며느리인데 1년에 제사를 10대 번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날은 그 집 형부가 일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못 간다고 말했는데, 아니 시아버지가 글쎄, 남편이 바쁘면 응? 며느리 혼자라도 와서 제사를 지내야지. 원래 제사는 며느리가 주도적으로 지내는 거다.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뭐 며느리가 무슨 힘이 있나? 게다가 동서는 방송국 PD래요. 아니 PD들이 좀 바빠. 아니 명절날 못 와도 어머니는 너네 저기는 일도 많아서 못 오니까 어떻게 혼자 할 수 있지 아가? 이 언니 가슴에 응어리가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시기까지 했는데, 시아버지 병간호를 뭐 다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하시겠어요? 동서가 하겠어요? 결국에 가서는 전업주부인 이 언니한테 이제 또 그 모든 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힘들게 시아버지 수발하고 했는데, 결국에 시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버지 땅? 그걸 세상에 돌아가실 때 막내 도련님한테 남겨주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게 도련님한테만 다 간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시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선언을 했대요. 저는 이제부터 시아버지 제사 준비 안 하겠다고. 동서가 하든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가, 네 동서이 방송 일하면서 바쁜 거 뻔히 하면서 어떻게 야박하게 그거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니? 그런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 시아버지 제삿날 그 언니 사라졌어요. 그 언니가 없는데 생전가에 제사 한번 안 지내봤던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겠죠 뭐. 아이고 시어머니 뭐 남편 동서 부재중 전화만 몇십 통이 와 있는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 언니가 그날 뭘 했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에 제사를 10대 번 하는 집안의 맏며느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겠다고요? 그럼요. 저는 정말 제사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였던 것은 제가 독박으로 제사를 혼자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도 며느리니까 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작은 칭찬도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결심을 했죠. 이제는 독박으로 제사를 준비하진 않아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고은이이고 이제 40살입니다. 저는 희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남매 중 장녀입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요리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갔어요. 수년 동안 저는 제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하지만 제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어요. 부모님은 여유가 많지 않으셨죠? 저는 빨리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은 저에게 의지했어요. 20살 때 식품 회사에 취직했어요. 일은 힘들고 근무 시간은 길었습니다.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이 생각났어요. 막내는 아직 너무 작았어요. 가족들은 제 월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계속 일했어요. 저는 제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형제 자매를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에게는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여행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제 의무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욕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일하고 일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입사 7년 차에 도훈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그는 친절하고 재밌었어요.
게다가 아주 잘생겼어요. 도훈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장남이었고 부모님은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제가 늘 원하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훈 씨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도훈 씨를 향한 제 감정은 그리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아꼈고 무엇보다도 도훈 씨가 줄 수 있는 안정감을 갈망했죠.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어요. 누군가 저를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저는 안정이 곧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훈 씨가 청혼했을 때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도훈 씨와 결혼하면 삶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기쁜 일이었죠. 도훈 씨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저를 쉬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가정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남편의 가족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많은 조상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도훈 씨의 어머니는 맏며느리인 제가 제사 준비를 맡게 되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하시는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제사상을 차리고 요리를 해야 한다고요? 도훈 씨가 이런 의무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혼할 때까지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도훈 씨는 제가 주부로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의식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아내인 동서와 제사 부담을 나누어 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꿈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장남의 아내인 저에게 제사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동생의 아내가 직업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집안을 돌보는 것이지 제사를 돕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저를 너무 화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했던 애지중지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무급 가족 행사 기획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행사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사 장소를 청소하고 필요한 물품을 쇼핑했습니다. 특별한 요리도 만들었습니다. 끝이 없는 일이었죠? 제사를 마치자마자 다음 제사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훈 씨는 항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는 보통 너무 피곤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하러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제사를 준비하느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아내라기보다 가정부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는 지치고 좌절했습니다. 결혼 전에 소박한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도 일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저는 자유 시간과 월급을 받았어요. 이제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무급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와 결혼한 게 큰 실수였나 싶었어요. 제 불행은 감추기 힘들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도훈 씨에게 화를 냈어요. 제사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왜 혼자서 다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는지 도훈 씨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탓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쉬운 삶을 원했기 때문에 도훈 씨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 없이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을 상상했었죠. 그런데 주부도 월급도 휴가도 없는 직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금빛 세장에 가둔 셈이었죠.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제 돈도 없었어요. 제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직업도 기술도 없었어요. 도훈 씨와 이혼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배운 것도 없는 중년 주부를 누가 고용하겠어요? 완전히 막막했어요. 그냥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힘들어도 예전의 삶이 그리웠어요. 적어도 그때는 독립해서 내 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떠올랐어요. 이혼을 해서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제가 노숙자가 되어 굶주리게 되면 어쩌죠?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훈 씨 가문의 제사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분명 시어머니도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될 거라고. 아니면 도훈이가 마침내 내 편을 들어주겠지? 아니면 동서의 아내가 짐을 나누겠다고 하겠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식은 끝도 보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손은 붉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장시간의 요리와 청소로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휴식이 필요하냐고 묻거나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죠? 늦은 밤이 되면 너무 지쳐서 울기 시작하곤 했어요. 그런 어두운 저녁에는 짐을 싸서 그냥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견뎌내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길고 외로운 밤이 제 안에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절망은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무시할수록 저는 더욱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제 삶을 희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눈물을 흘린 후 용기를 찾기까지의 여정은 여전히 멀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모욕과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성실한 며느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미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제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인 도훈 씨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는 출장이 잦아 집안일은 저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제사 음식을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건강할 때에도 제사 음식을 요리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몸이 아파서 제사를 혼자 치를 수 없다고 설명드렸죠. 시어머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동서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부탁을 일축하셨습니다. 은희야, 넌 이제 맏며느리잖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집안 제사는 내가 아니라 네가 이끌어야지. 그리고 동서도 집안 살림하느라 바쁜 거 알잖아. 변명 그만하고 빨리 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제사당에서 보자.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채 전화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몰랐던 걸까요? 저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는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사람보다 제사를 먼저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제사를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는 그저 일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시어머니를 제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제쳐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심각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무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저를 가족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몸을 끌고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어요. 온몸이 열이 났어요. 요리는커녕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야채를 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끓는 냄비를 저으면서 얼굴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실신하지 않기 위해 자주 앉아야 했습니다. 간단한 제사 음식은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2배나 더 오래 걸렸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1시간 이상 늦었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혼날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충격에 멈췄습니다. 식장은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도 모두 부재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던 동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디 갔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늦었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해. 시어머니는 제 지각에 짜증이 난 듯 제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손을 흔들며 그릇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모든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저는 뒤로 물러나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제사상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서는 왜 안 왔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사에는 온 가족이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빙글빙글 돌며 나를 노려보았다. 깨 일하는 거 모르니? 내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그녀의 큰 목소리는 제 머리를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동서가 직장 때문에 제사를 면제받았다고요? 그럼 왜 저는 혼자서 제사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음식을 찔렀습니다. 그만 떠들고 음식이 식기 전에 제사 준비나 잘해. 저는 조용히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나무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떠먹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하고 아픔을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냉담함이 열병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동서의 불참은 이 제사가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 참석했을 것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도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위해 짊어진 짐을 그들은 몰랐던 걸까요? 제사 때문에 매달 몇 시간씩 일해야 하는지도요? 아니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들에게 저는 그저 공짜 노동력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저에게 뼈 빠지게 일을 시켰죠. 제 마음을 읽은 듯 시어머니는 빨리 끝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하셨습니다. 나는 그녀의 거만한 얼굴을 쳐다보았고 열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끓는 수프를 그녀에게 던지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프다고, 쉬어야 한다고, 더 이상 제사를 섬길 수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제가 가진 작은 것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분노를 삼키고 계속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을 때 제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가는 길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훈 씨를 깨워서 끔찍한 하루를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훈 씨는 항상 제 욕구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아마 제가 집안일을 더 잘하지 못한다고 꾸짖기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침대에 기어들어갔습니다. 화가 났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는 집안일과 의식으로 제 정체성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감정과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라는 직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 소녀의 꿈과 희망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비참한 껍데기로 변해버린 걸까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가족에 묶여있는 비겁함이 싫었습니다. 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제 자유를 희생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피곤함이 저를 덮쳤고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수년 동안 삼켜왔던 분노가 뱃속에서 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강력해졌죠? 저는 폭발 직전의 화상과도 같았습니다. 분노를 터뜨릴 방아쇠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방아쇠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 위기가 다가오면서 가족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드러나고 제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도 착한 며느리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했고 고통 속에서도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반항할 용기를 서서히 키우고 있었어요. 새로운 모욕은 제 저항의 벽에 벽돌을 쌓는 것과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벽은 제가 오를 수 있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퇴원 후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돌봄 일을 맡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은희야, 내가 시아버님 간병을 맡아라. 난 나이도 많고 시누이들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감당하기 힘들어. 시간이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내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 돌봐주길 바란다. 저는 어리둥절한 침묵 속에 앉아 시어머니의 요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병든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제 삶 전체를 무기한 보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생각에는 제 요구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제 모든 노동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의하면 시어머니는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돌볼게요. 시아버님을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오자마자 저는 시댁에 남는 방으로 들어가 시아버님의 전일제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시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시아버지의 모든 필요를 채워드렸죠.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을 도왔습니다. 바이탈을 체크하고 약을 드렸습니다. 베개를 털고 아픈 팔다리를 마사지해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유쾌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 노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움직일 때는 너무 거칠고 식사를 가져다 드릴 때는 너무 느리다고 불평하셨죠. 방에 불빛이 눈이 아프다고 투덜대다가도 불빛을 어둡게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아버지는 제 노력의 결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수프가 너무 짜다고 뱉어버렸습니다. 방이 지저분하다며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죠. 제가 한 어떤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투덜거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친 것처럼 집안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복잡한 약 복용 스케줄을 관리하고 특별한 식단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에 데려다 주는 등 모든 일을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처리해야 했죠. 시아버지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 끝없는 순환 속에서 하루하루가 다음 날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와 시동생과 동서는 아버지를 거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요. 시누이들은 더더욱 드물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을 때만 겨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머무르거나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령만 하러 왔지 쉬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아버지 간병의 짐을 온전히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본 일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쉬는 날도 점심시간도 휴가도 없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보거나 재미있는 일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 삶은 시아버지의 병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일한 간병인으로서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시아버지를 돌보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24시간 내내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무시는 시간에도 저는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언제 저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항상 깨어있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시기가 도훈 씨와의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시기 전까지는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조금이나마 인정해준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제로 간병인이 되자 그 환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그저 공짜 가정부이자 간병인에 불과한 존재로 여겼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 인간으로서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 시간과 에너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었죠. 예전에는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젠가는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댁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해도 시댁은 그것을 제 의무로 생각했어요. 저의 봉사는 당연한 것이었지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이 깨달음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내 삶을 신경 쓰지 않는데 왜 내가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나를 힘들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탈출만이 유일한 선택지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 없이 몇 주가 지나자 절망감은 서서히 조용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제 상황의 불공평함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꾸중하는 목소리도, 시누이들이 방문했을 때 시누이들의 잘난 척하는 표정도 실증이 났습니다. 도훈 씨가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서둘러 떠나고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길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졌습니다. 남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도훈 씨의 무심한 태도가 신기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도훈 씨의 가족애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효도를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전에 체크해야 하는 불편한 상자처럼 여겼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아내에게 떠넘기는 짐에 불과했습니다. 도훈 씨는 제가 그 부담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 지쳐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힘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의 비판보다 그의 냉담함이 더 따끔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기본적인 정신적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면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몇 시간씩 준비해야 했어요. 제사 음식을 벽에 던져버리고 더는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을 멈췄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제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힘을 얻으려면 똑똑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좌절감을 자유에 대한 은밀한 꿈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병실에서 길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한 번에 몇만 원씩 조금씩 용돈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짓누르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과도 일부러 작은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시아버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비판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쌓아두면 저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약속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에는 선을 그었고 동서에게 그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반항의 행동이었지만 제가 무력감을 덜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 깨달음으로 간병인이 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끝없는 고된 노동의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닥치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혀를 수천 번 깨물어야 했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에도 꿈도 꾸지 못한 채 잠에 빠져 몇 시간 후에도 이 모든 시련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해서 고단함과 무례함이 마법처럼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절망 대신 저는 제 노예 생활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도수 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요구에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도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자라는 씨앗처럼 저는 조금씩 껍질을 깨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그 껍질을 영원히 깨는 데 필요한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저를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묵묵히 견디는 법밖에 몰랐던 은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요구,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말투, 남편이 저를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싹트고 있던 저를 더 강하고 도전적으로 키우는 영양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위해 시아버지를 깨우러 갔지만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맥박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맥박은 없었습니다. 그는 밤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방에서 비틀거리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의 죽음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까요. 논리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죽음은 제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강인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치고 갈등하는 슬픔을 마음속 깊이 밀어넣고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시아버지의 죽음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제가 여전히 가족 서열의 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가족들이 모여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유산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춘 침울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금세 시아버지의 재산 분할에 관한 긴장감 넘치는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되는 동안 저는 조항 하나하나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모든 것을 희생한 며느리인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유산이 발표되자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시아버지의 보답이 이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불공평함에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속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훈 씨는 저를 변호하거나 저를 대신해 분노를 표출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서의 횡재를 축하해 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의 표정을 살폈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유언장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불합리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자비롭게 끝난 후 저는 시어머니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애쓰면서 저는 혼자서 장례 준비를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가 얼마나 냉정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동정심이 없는 걸까요? 저에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라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상처와 분노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어요. 나는 오랫동안 혀를 깨물고 충실한 며느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 욕구를 묻어두고 자존심을 계속해서 삼켰어요. 저를 하인으로만 바라보는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심히 돌보던 남편을 잃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람이 아닌 일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제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수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쏟아져 나오자 금세 힘이 붙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훈 씨랑 결혼한 날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봉사한 것밖에 없어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제사도 제가 준비했죠. 내 가족과 친구들은 제쳐두고 오로지 시댁만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려고 입을 열었지만 저는 점점 격해지는 시어머니의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 몇 달 동안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그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유언장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혼자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하나요? 언제 쉬고 슬퍼할 수 있나요? 왜 저만 가족을 위해 제 욕구를 제쳐두어야 하나요? 말을 끝낼 무렵 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시어머니는 너무 격앙된 나머지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에 대비하는 동안 고요한 침묵이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에는 감히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무례함에 큰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그녀가 목소리를 찾았을 때는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녀가 쉿소리를 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돈으로 먹고, 그런데도 불평할 용기가 있어?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무릎이라도 꿇고 감사해야지. 시어머니는 말을 하면서 천천히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 움츠러들었고 이전의 용기는 사라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분노는 보기에도 끔찍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하지. 시어머니가 속삭이듯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며느리야. 내 일은 봉사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떠나.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준 것이니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될 거야. 잊지 마.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뒤꿈치를 돌려 방을 나가면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며 벽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협이 귓가에 울려 퍼져 다른 모든 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없어. 잠시 동안 내 의존의 거대한 무게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가족을 거역하면 저는 갈 곳 없이 버림받을 것입니다. 저는 시댁에 너무 많은 세월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기반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주눅이 들어 서 있는 제 뒤에서 자꾸 사나운 목소리가 강력한 반박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내 요리 실력, 다른 사람을 돌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일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이 집을 떠나더라도 자존심은 더 부유하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수록 저는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아내로서의 실패는 큰 낙인이 찍혔습니다. 제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죠?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떠나려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순수한 감정만 앞세우면 더 나쁜 상황에 처할 뿐이었죠. 남은 정신이 완전히 시들기 전에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동물적인 충동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 저는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정을 점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예산을 늘릴 방법을 찾는 대신 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개인 지출을 줄이고 남는 현금은 장판 아래 상자에 숨겼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박탈당한 채 살아온 저에게 우선순위를 두니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에게 이 답답한 결혼 생활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했던 어릴 적 절친한 친구 수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도훈 씨와 잘 지내야 한다고 고집하며 그녀의 제안을 무시했었죠. 이제 저는 별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그녀에게 혹시 괜찮은 일자리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드디어 제 삶을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바로 자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작은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갈 때마다 절망과 무력감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결정을 의심하고 긴 밤을 고민했습니다. 계획을 세울수록 앞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한다는 마지막 신호는 장례식 한 달 후였습니다. 도훈 씨와 시동생 동서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 분배를 논의하기 위해 가족장으로 불려갔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누가 무엇을 가져갈지 다투는 것을 듣고 있자니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남겨질 유산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저는 아버지의 간병인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제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 사실이 저를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이 가족은 저를 무구파인 이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까지 저를 이용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버렸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더는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의 다툼이 끝나자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형제들을 마주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도훈 씨에게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저는 결혼 반지를 벗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마지막으로 청춘을 쏟아 부었던 집을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에 발을 내딛자 아드레날린과 두려움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뇌의 한 부분은 제가 제 삶을 버렸다고, 이제 제 의무를 버렸으니 파멸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깊은 곳에서는 제가 드디어 진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 제 자신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도훈 씨는 여전히 출입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들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쏟아 부은 것에 비해 그들이 내게 준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지위도 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더 보낼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회와 단절된 독신 여성으로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40대에 홀로 서기가 쉽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는 환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난다는 것은 분명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불편한 질문과 판단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잘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제 자신에게 베팅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 씨에게 머무르는 것은 그 자체로 힘들고 변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제 영혼을 침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것보다 제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유일하게 알고 지내던 집을 떠나면서 운전대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슬픔과 안도의 눈물이 제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제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행복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댁에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 자신을 비틀어 왔어요. 떠나는 것은 마침내 제가 그들의 찌꺼기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저는 모든 창문을 내리고 밤 공기가 제 피부 위로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제가 마침내 운전석에 앉은 이상 그 어떤 굴곡과 우회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댁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이제 제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고 그 미지의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살펴볼 때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지평선을 바라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설렘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제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선택했고 그 용기 있는 행동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저를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제가 만든 미래로만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